저는 이제 생태희망연대 H넷이라고 하고요. Hope Network for the Ecosystem. 그 생태계, 이코시스템 생태계잖아요. 생태계의 희망을 찾고 발견하려고 하는 그 단체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호프 네트워크 이코시스템으로 2022년도에 이제 그 레버넌 캐나다에 등록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할 때 랜드 액날리지먼트를 보통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구별로 여행을 와 캐나다 그레이트 토론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자연,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푸른 하늘을 누리고 사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시나베와키, 웬다케 니온웬지오, 오데노사오니가, 미시사가의 첫 나라들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키고 보호하며 평화를 만들어 살아온 땅임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조들이 존중하며 지켜온 하늘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 어른들의 마음과 뜻을 이어받아 이 아름다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생명과 평화, 정의의 소중함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희망으로 연대하여 꽃과 나비와 나무와 숲과 작은 곤충들을 비롯한 생물들, 무생물들과 하나된 삶을 멋지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걸로 저희 이제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좀 특이한 게 있죠? 생물과 미생물까지 같이 포함합니다. 보셨어요? 이제 기후 위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가볍게 저희 단체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결성된 것은 202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땅 보시면 이게 이제 50에이커이거든요. 50에이커는 가로가 400m, 세로가 500m 땅이고요. 제가 2020년도 가을에 이 땅을 이제 와이프랑 상의를 해가지고 1년을 막 찾아다녔어요. 적당한 땅이 없을까 하고 이제 해서 이 땅을 이제 마침내 2020년도 가을에 팬데믹 때 구입을 했어요. 구입한 목적은 이제 제가 생태 활동, 기후 활동을 할 때 어떤 뭔가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사람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저걸 이제 생태 공원으로 만들면서 사람들을 조금 초청하고 저걸 토대로 설득하고 그래서 기후 문제를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자 하는 목표로 저걸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이 지금 확대된 이 부분이고요. 이제 땅을 구입한 뒤에 저렇게 산책로도 만들고 이게 완전히 원시림이었어요. 전 주인이 전혀 땅에 와보지도 않았고 그 전주인이 나이가 제 나이 비슷해 보였어요. 스카브로에 사는 파이낸싱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땅을 포세일로 내놨어요. 그 아버지도 여기서 뭐 농사를 짓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주변 이웃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노인도 여기서 그냥 사냥이나 하고 가끔 와서 뭐 그러던 땅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동안 그냥 자연 그대로 있던 저한테는 우리한테는 목적에 너무 잘 맞는 데였더라고요. 농사를 짓거나 하면서 막 이렇게 제초제 뿌리고 살충제 뿌리고 하던 땅이 아니라 수십 년간을 자연 그대로 있던 그런 땅이어서 제가 너무 좋았고요. 2020년에 구입하자마자 이제 땅을 산책로를 만들어서 2020년에 이제 팬데믹 때니까 2021년도에 이제 아는 분들을 막 초청했죠. 야, 우리 땅 샀는데 놀러 와. 그 야외 활동은 그때 괜찮았거든요. 실내에서는 못 모이게 했었고. 그래서 야외에서 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진입로도 없었어요. 그냥 진입로도 없어서 이제 정부의 허락 받아서 진입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이제 다 한 땀 한 땀 이제 제가 직접 하고 트럭 불러서 자갈 쏟아붓고 그럼 제가 밥캣 불러다가 막 피고 이런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산책로도 또 발런티어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 숲속에 길을 만들 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한 두 달 정도를 고생을 하면서 이제 길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면
우리 직접 아는 분도 있고 그분들의 지인들도 있고 팬데믹 때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너무들 좋아하시고 오시면 이제 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왔는데 내 얘기 안 들으면 이제 쫓아내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 하고 공감해 주시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제가 하려고 하는 이 기후운동, 기후위기운동을 같이 하겠다는 분들이 모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7명 정도가 이사로 이제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사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책상도 돌릴까요? 책상도 돌릴까요? 네. 돌리면은 좀 훨씬. 얘가 여기 뭐야? 있어요. 의자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네. 여기도 의자를 아니 사람이 좀 가요. 왜 지금 다 와가지고. 예, 이제 정돈하시고요. 자리 정돈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체리티 등록할 때 한 7분 정도가 이제 이사로 이제 회비도 좀 많이 내시고 이사로 이름 올리고 변호사 거쳐가지고 체리티로 등록을 했고 그래서 2022년부터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농장에서 주로 와서 뭐 얘기하고 놀고 하면서 이제 얘기들 나눴고요. 현재는 이제 132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어제 한 분이 가입을 또 하셔가지고 133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이제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요. 그 활동들 중에서 올해 한 이것저것 활동에 오늘 이 모임 전까지가 총 240분이 연 인원이 아니라 각 이벤트마다 참석자들을 합하니까 240분이 이제 모였고요. 이 활동이 우리가 해마다 봄철에 하는 기후위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가 이제 101 세미나하고 201 세미나 두 번을 하는데 101은 기초반은 4주간 하고요. 그다음 201은 이제 또 그 이어서 4주간 하는데 새로 멤버를 또 모집해서 하고 아니면 101 들었던 분들이 201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 세미나 참석한 분들이고요. 이 중에 이제 스태프들이 많이 있고 현재는 스태프이 17분입니다. 상당히 많아졌죠, 그죠? 이분들 줌으로도 교육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처럼 저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근데 주로 줌으로 모여서 합니다. 줌으로 해야 참석률이 높더라고요. 오프라인 오시라고 그러면은 거리가 멀기도 하거나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참석률이 좀 많이 저조해요. 이분들도 이제 101, 201 합쳐서 같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입시다 그러면은 원래 한 2배 정도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은 절반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토론토에 있는 여러 환경단체, 기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주로 이제 퀸스파크 다운타운에서 이제 랠리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같이 가서 참여하고요. 이때는 이제 7월 1일이었는데 킬빌 5라고요. 빌 5가 이제 온타리오 주 총리가 주도해서 하는 그 개발을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소화해서 무시하거나 간소화해서 개발을 빨리 하겠다는 법안을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환경단체들이 연대하고 원주민 단체가 연대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시위하고요. 네, 저희 단체 분들도 이렇게 가서 참여를 했고요. 이날 시위가 좀 굉장히 격렬했어요. 제가 간 그 환경 시위 중에서 제일 격렬해가지고 한두 분이 좀 다치기도 하고 경찰도 좀 뭐 이렇게 바일 까지고 피 흘리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는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 보시다시피 싸울 만한 분들이 없잖아요. 한글로 이제 피켓도 저희 이제 가져가서 킬빌 파일 이런 거 하고 한글 피켓을 하면 이제 그 중에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한국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보고 이제 또 와서 인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같이 멤버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 되면 저희 아까 그 생태 농장에 반딧불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딧불이가 많아서 반딧불이 생태 체험 이벤트를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반딧불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숲 속에 이런 데서 별빛이 반짝반짝하듯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이듯이. 그래서 이런 행사는 이제 저희가 한 번 행사하는데 20불 받아도 사람들이 금방금방 찹니다. 일주일이면 다 차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 그 숲 속에 우리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로젝트 스크린도 만들고 해가지고 올해 한 건데요. 지난 9월 5일에 모나크 나비 이벤트를 했어요. 모나크 나비 이벤트는 모나크 나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나비가 있어요. 그 나비가 멕시코로 이제 그 여행을 하고 철새처럼 유일하게 철새처럼 장거리로 이동을 하는 나비입니다. 나중에 뭐 다 돌아와요? 이제 그 나비가 멕시코에서 겨울을 나고 겨울을 나고 그다음 봄 되면은 플로리다 와서 알을 낳고 죽어요. 근데 그 알이 깨어나서 애벌레가 돼서 나비가 돼서 알을 낳고 또 죽어요. 이게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살아요, 얘들은.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는 한 달 반만 살고 나고 죽고 하고 3세대가 이제 캐나다의 국경선이나 요 미국 요 북쪽까지 와서 북쪽으로는 노스베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간 이 나비들이 이제 알을 낳게 되면 걔들은 무려 9개월을 살아요. 네, 그래서 이 나비가 아주 정말 아직도 과학적으로도 왜 이렇게 달라져요? 그 지인이 그렇게 되는데 아직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문양도 있습니까? 예? 문양이 있습니까? 예, 무늬가 좀 아주 예쁘죠. 예, 나중에 아니, 저번에 신문에 내가 잠깐 봤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근데 예. 그 모양은 저기 돼 있는 게 없습니까? 나중에 어디 보여드릴 기회 있을 건데 시간 나면 좀 보여드릴게요. 요 다음 슬라이드에 바로 있긴 한데 너무 조그매가지고요. 이 나비입니다. 근데 조그만해. 나비는 뭐 요거만 하죠. 요거만 해요. 가까이서 촬영이 안 돼서 촬영을 정말 잘했어요. 날아다니. 예, 이분이 이제 나비 잡으려고 나비 셔틀과 갔는데 저기 나비가 하나 걸렸어. 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이게 모나크 나비 환송 이벤트거든요. 제목이 안녕 들꽃 잘가 모나크 하고 이제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2번째 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는 이벤트 광고를 한 지 5일 만에 50명 찼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그 농장이 아직은 퍼실리티가 제대로 안 돼서 더 많은 분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전에는 30명 맥시멈으로 늘 이벤트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조금 더 늘려보자 해서 50명까지 했는데 뭐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50명을 일단 그 맥시멈으로 해서 이벤트를 진행할 그 생각입니다. 이벤트 할 때 나비가 좀 많이 있으신가요? 날씨에 따라 달라요. 예, 그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 한 마리도 없고요. 날씨가 맑고 햇빛 비치고 따뜻하면 뭐 한 30분만 이렇게 돌면 수십 마리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비 잡아서 이제 우리 나비 날개에다 태깅을 하거든요. 그 태깅을 한다는 건 스티커, 그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는 그 스티커를 붙여서 날려보는 멕시코에서 이제 혹시 수거가 되면은 우리가 태깅한 그걸 이제 리포트를 다 해요, 연구소에다가. 이 몇 번은 몇 월 며칠 날 우리 뉴턴빌 농장에서 채취한 거다. 암놈이고 뭐 얘는 순놈이고 해서 리포트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얘가 생존율이 얼마고 이동 뭐 시기나 이런 것들도 점검하고 해서 연구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캔사스 대학 연구소에서 하는 그 연구에 우리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연구를 돕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그룹들이 제법 많아요. 웹사이트가 아니라 노던 조니라는 그런 그룹도 있고요. 또 페이스북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모나크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나비 기르는 것부터 이런 태그하는 거,
뭐 꽃 기르는 거 이런 거 다 나누면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 240여 명 올해 왔고요.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딱 15분 되니까 이제 250명을 넘어가네요. 아이 좋습니다. 가을에 이제 독서 클럽을 할 거고요. 독서 클럽은 이제 기후 관련 서적들이 참 많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딱 읽은 사람이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 한 권 읽은 것만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막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기후 위기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책도 다양하게 읽고 그러니까 기후 위기 과학적이긴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책도 읽지만 관련된 경제 관련 책도 읽고요. 또 도시계획에 관련된 책도 읽고 다양하게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이제 겨울에는 골프도 안 나가고 하니까 또 농장 이벤트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독서 클럽으로 모이고 있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필립 정이라는 인간이 저 인간은 도대체 뭐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거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국민일보 기자로 좀 있었고요. 그리고 98년도에 여기 IMF 직전에 이민 신청을 해서 98년도 IMF 때 이제 이민을 와서 여기 한국일보 잠깐 다니다가 이후에 이제 다른 비즈니스 하다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2010년부터 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그때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온타리오주가 그때 자유당 정부가 잡으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서포트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관련 법도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직원들 하이해가지고 이런 발전소를 저희가 직접 설계부터 건설까지 A부터 Z까지 다 해가지고 발전소를 이제 큰 이런 규모를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팔고 2개가 이제 저희한테 있고요. 그게 농장에다가 한 건 아니죠? 건물 옥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발전 사업자로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이 태양광 발전은 햇빛만 비치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전기가 나오면 그 전기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토론토 하이드로로 100% 갑니다. 저희는 이제 이 발전소가 다 토론토 더프린하고 핀치 쪽하고 저기 웨스턴하고 핀치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100% 토론토 하이드로로 가면은 거기서 미터기에 찍힌 만큼 저희한테 돈을 줘요. 우리는 집에서는 전기요금을 내잖아요. 근데 토론토 하이드로는 저희 회사로 전기요금을 줘요, 거꾸로.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처음 시작할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 전기를 판다는 게, 전기를 사기만 했지, 판다는 게 뭘까? 이해가 안 됐는데, 하여간 몇 달 동안 공부하고, 또 미팅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여기 회사들하고 안 되는 영어로 미팅을 많이 했는데, 한국 분들이랑 미팅하면 보통 2시간 하거든요. 영어 쓰는 사람들이랑 미팅하면 많이 하면 1시간 해요. 1시간에도 한 절반 정도 알아듣고. 예. 참 안타까웠죠. 영어가 그때 요즘처럼 번역할 수 있는 앱이나 이런 게 잘 나와서 번역이 잘 되는 세상이었으면 아마 지금보다 몇십 배 더 많은 규모의 발전소를 아마 운영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한 3년, 4년에 걸쳐서 발전소를 이제 다 셋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개인들한테 빌리러 다니기도 하는데 돈 있는 분들이 너를 뭘 믿고 빌려주냐 이런 새로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하냐 해서 안 빌려주시는. 결국은 막 힘들게 해서 하여간 개인한테는 안 빌리고 우리 집 막 담보로 또 잡히고 또 잡히고 막 해가지고 돈 끌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뭘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텃밭 쪽을 좀 눈독을 들였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텃밭 활동하기가 참 좋은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제가 조금 그때 영락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영락교회 교인분들 중에서 텃밭 교실을 제가 조직을 해서
가르칠 분들을 농사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셨으니까 그래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농사는 지어도 자기가 가르치는 걸 못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또 제가 강사를 그때부터 나서서 텃밭교실 강사를 8주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2시간씩 해서 8주간 해서 그 텃밭교실을 거의 한 8회, 9회 정도 했나? 나중에는 한국일보하고 이제 한국일보 문화센터랑 같이 해서 마지막에 했었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게 이 태양광 발전이었거든요. 2010년에 이제 이게 정부에서 론치를 했어요. 이 비즈니스를. 그래서 이걸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텃밭교실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 뭐 생업에 매달리지 않아 물론 뭐 이제 이거 하고 나서도 제가 돈 벌려 다니면은 몰기지도 빨리 갚고 여기 은행에서 빌린 돈도 빨리 갚고 하겠지만 뭐 그 20년 계약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시작하면 정부하고 20년 계약이라 앞으로도 한 10년 가까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아마 시세대로 전기를 이제 팔거나 아니면 다 클로즈 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시간이 나다 보니까 이 시간을 내가 뭘로 쓸까? 돈 있는 친구들 보면 늘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일주일에 5번씩 다니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골프 좋아했거든요. 근데 좋아했는데 이건 너무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골프 뭐 잘 치지도 못했지만 뭐 일주일에 한 3번, 4번 나가면 이제 80대 후반 들어가고 이렇게 한 1, 2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하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보다는 어떤 환경과 분위기가 또는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줘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준 거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거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면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을 거고 이런 프로젝트가 내 앞에 떨어질 일도 없을 거고 그렇지 않겠냐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태어난 국가가 나한테 해준 거 물론 한국이지만 이제 이후에 98년 이후에는 캐나다였죠. 국가가 해준 게 일단 자리를 깔아준 게 제일 크고 그다음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적어도 그래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뭐 조금 기본적인 자질을 만들어 주신 거 내가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면은 이런 거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그래도 신무사 들어갈 만큼 공부를 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걸 하더라도 겁도 없이 막 덤벼들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내가 잘난 거는 정말 한 뭐 예를 들어 한 10% 그럼 너무 많이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한 90%는 내 주변 물론 아내도 있을 거고 아내가 절대 반대해서는 못했겠죠. 그 아내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을 거고 좀 더 넓게 보면 한인 커뮤니티 이 한인 커뮤니티는 한국 분들이에요 다 한인 커뮤니티 분들이 도와주셔서 물론 페이하고 하는 거지만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 이제 온갖 부분에 살던 한인 커뮤니티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누구 소개도 시켜주고 또 우리가 막 이런 건물 찾아다니면 여기 우리 건물주 계시는데 그분 한번 만나보라고 또 연락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건물 옥상을 렌트해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저기 캐네디언 건물 하나, 한인 건물 하나 2개 이제 결정이 됐지만 그다음 이제 캐나다 국가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내가 한 거는 뭐 많이 잡으면 10% 아니면 캐나다와 이 내 주변 커뮤니티 사회 국가가 해준 게 90% 그럼 내가 가진 거 내가 얻게 된 거에 상당 부분을 되돌려 주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밴댕이 속이라 그럼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전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또 못하겠더라고. 또 우리 애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일단 생각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제 시간을 쓰고 저 농장을 가꾸고 돌보는 일들은 제가 그냥 제 개인 시간, 저 개인의 노력 또는 여러 이제 트랙터도 있고 그렇거든요. 트랙터도 이제 제가 제 돈으로 구입해서 내 돈 내산 트랙터로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제 자랑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퀴즈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몇 도가 올랐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서 몇 번요? 3번. 3번. 또 다른 분은
별 생각이 없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예, 3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3번 맞습니다. 1.5도, 1.55도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퀴즈를 이렇게 맞히시면 없으세요? 예? 네? 상품 주셔야죠. 글쎄 이게 상품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좀 시간도 없었고 이거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상품을 뭘로 드릴까 하다가 나중에 우리 농장에 무료로 오시는 좋습니다. 찬스를 하나 드리겠다. 네, 좋습니다. 예. 나중에 꼭 얘기해 주시면은 네. 제가 우리 농장에 오시도록 초대를 하겠습니다. 1.5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올랐는지 이게 나사의 자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씩 이게 돌아가죠. 그죠? 뺑뺑뺑뺑 돌아가면 이게 기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녹색 동그라미가 이제 기준점이고요. 이게 기준으로 인해서 1920년대 이전에는 요 밑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7, 8, 9, 10, 11월, 12월까지 그러니까 연중 내내 그 평균 기온 0도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준이 0도라는 거지 실제 0도가 아니고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한 여기까지 들어가면 1도가 낮은 건데 이하에서 노니까 0.2도, 3도 이런 데서 낮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올라갑니다. 30년대 되니까 점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50년대 되면 이제 바깥에서 이제 놀 때가 많아집니다. 80년대, 90년대 되면 이제 1도로 접근하죠. 예. 2025년 딱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도 기준이 아까 0도 녹색선이었죠. 요거보다 높은 데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트렌드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것은 그 나사의 여러 자료, 수많은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퀴즈가 하나 나가면 한 분만 오시잖아요. 퀴즈가 또 나가야겠죠. 기회가 없네요, 저는. 제가. 현재 지구가 뜨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1번 사람이 난방을 많이 떼서 우리 겨울에 난방 많이 떼죠. 2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3번 말세라서 4번 태양이 점점 뜨거워져서 5번 아무도 모른다. 자, 몇 번일까요? 2번. 2번. 야, 농장에 초청하실 분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예, 박수 맞습니다. 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이건 이제 파리시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건데요. 이게 2022년이죠. 나중에 다른 사진 보면은 이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파리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계획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게 2020년부터 15분 도시라는 개념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이 단위별로 구역별로 15분 만에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구역으로 다 이렇게 세팅을 커뮤니티 센터니 약국, 병원, 학교 이런 게 15분 거리에 다 위치하도록 엄청난 구조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파리 다운타운에 가는 거는 자동차는 정말 불편하게 만들고 주차장 엄청 없애버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엄청 만들고 사람들이 대중교통 잘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웬만큼 해결하는 시스템. 근데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주제하고 틀릴지 모르는데 지금 이 지구가 간빙기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빙기죠 지금. 예. 그죠? 예. 네. 근데 뜨거워지는 거하고 간빙기하고 예. 간빙기가 더 세죠? 나중에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너무 일찍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나중에 그 질문하실 줄 알고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 난민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세계 난민이 10억 명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작년에까지도 몇백만 명 또 천만 명 안쪽에 난민이 발생했어요. 주로 중동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죠. 작년 올해는 이제 가자 지구에 난민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난민이 이제 앞으로 점점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는 난민을 매년 어느 정도 받아들일까요? 몇만 명, 10만 명, 많으면 20만 명 그 안쪽일 거예요. 그죠? 근데 10억 명이 발생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까요? 1번 우리 자녀가 세금을 더 내고 또 우리 자녀들의 복지는 축소되더라도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인도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요. 아니야, 나는 연금 제대로 받아야 되고 내 연금 줄어드는 건 절대로 용납을 못해 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럼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따로 발표는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1번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물론 이제 용감하신 분들은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예를 들어 2번이라 하더라도 보통 말을 할 때는 1번을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왜냐면 나는 좀 더 그래도 남들을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사람이야, 제너러스한 사람이야 하는 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연금 나중에 이제 연금 받을 때가 다 됐는데 연금 줄어든다 그러면 굉장히 좀 서운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일단은 마음속에 한번 담아 두시고요. 10억 명이라는데. 예, 나중에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할 거예요. 예. 자, 1.5도가 겨우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1850년부터 1900년도까지 이게 산업혁명 이후의 그 지구 평균 기온입니다. 산업혁명이 이제 뭐 1800년대 초반부터 영국에서 시작됐고 그 이후에 점점 이제 퍼져 나갔지만 185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산업혁명의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온을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요. 세계 과학자들이 그 기준으로 합시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세계 여러 곳의 기온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로 점점 축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기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올라갔죠. 1925년 세계대전 막 하고 그럴 때 쭉 올라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의 평형으로 갑니다. 이때 왜 이렇게 평형으로 갔는지 아세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산업혁명으로 뭐가 생겼을까요? 먼지에다가 매연에다가 에어로졸에다가 미세먼지에다가 이런 게 하늘을 덮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햇빛이 투과를 많이 못하고 반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던 게 많이 줄었고 그다음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캐나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이 거의 많이 줄었고 중국하고 한국은 이제 많이 뭐 나오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가다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고 2000년 넘어서 2020년 무렵에 또 잠깐 정체한 데 이때인가 보다. 잠깐 정체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팬데믹 때예요. 팬데믹 때 그 영향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이 줄었어요. 예. 문제는 자동차는. 예.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역시 트럼프, 역시 우리의 트럼프 형. 기후 위기는 가짜야. 정말 용감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기후 위기 설마 그렇겠어요? 이게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겠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그게 영향을 끼치겠어. 과거에도 지구 기온은 왔다 갔다 했었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제 그것까지 알게 되세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15도 이상 높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래프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는 그 대기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데 지금보다 15도 이렇게 높았던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온도가 변화하는데 1도가 오르는 때가 평균 1도가 오른 때가 2019년 이 무렵에 이제 1.1도가 올랐다고 그랬어요. 1.09도. 그때가 이제 2019년인데 호주가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지속됐죠. 그래서 코알라 안고 있는 거, 그죠? 그때 사진으로 보시면서 다 마음이 아유 불쌍한 코알라 막 이렇게 코알라는 이렇게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애들 동물들 엄청 다 죽었잖아요.
뭐 수억 마리가 타 죽었어요 그때 호주 산불로 인해서. 그 1도가 올랐는데 그랬어요. 1도가. 2021년도에는 밴쿠버 일대 예, 리턴 쪽에 난리가 났었죠. 열돔 현상이 거기 리턴 쪽에 있어가지고 몇 주 동안 40도 후반대 50 거의 50도 밴쿠버까지 다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고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었고요. 이런 그 1.1도가 올랐다고 해서 이제 더위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더위뿐 아니에요.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고요. 가뭄이 듣도 못할 만큼의 지독한 가뭄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케인, 태풍 이런 게 그전보다 훨씬 세지거나 많아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오르면은 바닷물이 더 따뜻해지겠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물이 증발을 많이 하죠. 물이 증발을 많이 하면 구름 형성이 굉장히 빠르고 커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허리케인이 굉장히 세지게 나옵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 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온이 오르는 게 영향을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올해 한번 보죠. 너무 멀리 가니까 조금 지루하죠, 그죠? 올해 한번 봅시다. 올해 우리 그 기후위기 혹시 어떤 거 느끼셨나요? 어떤 면에서 느끼셨나요? 한국도 그랬고 예. 스페인도 그랬고 예. 네. 또 여기 이쪽에도 심지어는 그쪽에서 그랬고 토론토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캐나다에서 혹시 한 30년 넘게 되신 분 계신가요? 예. 40년 더 되신 분, 50년. 50년은 아니고. 네, 40년. 네. 40년 동안 사시면서 최근 2, 3년, 3, 4년 전까지를 제외하고 연기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었나요? 연기. 네. 올해 올해 말고 최근 3, 4년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 이전, 18년 이전 이럴 때.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죠. 제가 1998년도에 이민 와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2018년인가 그 무렵에 LA 산불 연기가 일로 온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며칠 좀 나하게 뿌옇게 한 적이 있었고 그 뒤로 괜찮았다가 이제 2, 3년 전부터 이쪽이 엄청 이제 연기가 심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밴쿠버 쪽은 먼저 시작됐어요. 4, 5년 전부터 6, 7년 전부터 밴쿠버 쪽은 이쪽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밴쿠버 쪽이 매연으로 여름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토론토도 공기 좋다는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올해는 산불이 피러보로까지 내려왔었죠, 그죠? 피러보로 쪽에도 한 두세 개 생겼었는데 다행히 대도시 주변이라 빨리 진화가 됐든지 불길이 좀 잡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기 속에서 며칠 지내는 거는 우리가 실내에서 한 분이 담배 피면 우리 전부 간접 흡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의 건강에 굉장히 나빠요. 개인적으로 그죠? 연기가 계속 폐 속으로 들어가니까 담배 연기나 그 나무를 태워서 나는 연기나 그 속에 있는 타르 성분 이런 것들이 폐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그 폐암을 유발할 수 있죠. 심지어 이제 우리 그 요리를 하시면 주부들이 뭐 이렇게 주방에서 요리할 때 튀길 때 막 그 기름 유증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연기를 들이마셔도 폐암을 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팬을 최대한 세게 틀고 하라고. 예, 그러면 더 좋고요. 후드 팬을 최대한 세게 틀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이제 아까 그 농장이 있으면서부터 농장하기 전에 제가 그 텃밭교실 그 강사를 몇 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텃밭교실에서 가르친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 마늘 농사를 또 제가 좀 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생겼으니까 뭐 하겠어요, 제가. 마늘 농사 지어야죠. 그래서 근데 마늘 농사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농장 관리하는 게 너무 바쁘고 배울 게 너무 많고 트랙터도 새로 샀는데 이걸 뭐 운전을 제대로 할 줄 알아. 그래서 맨날 망가지고 막 그러면 또 딜러한테 보내고 AS 받고 이런 게 몇 번 있었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작년 가을에 마늘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엄청 가물었어요. 네, 엄청 가물어서 작년 가을에 200파운드를 심었거든요. 200파운드를 심었는데 올해 얼마 수확한지 아세요? 한 180파운드 수확했어요. 예. 예.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수입이 따로 있어서 다행이지
이걸 업으로 하시는 농부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마늘 종자를 캐네디언한테 사거든요. 폴톱 쪽에 이제 저희 농장에서 조금 더 가면 캐네디언 농사를 굉장히 크게 지어요. 그 친구가 다른 농사도 지으면서 마늘 농사를 좀 제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종자를 사서 마늘 농사를 짓는데 올해 이제 종자 사러 가서 너는 올해 그 수확이 심은 거에 비해서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계산하더니 내가 한 5,000파운드 심었는데 12,000파운드 나왔어. 그 친구는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유기농을 하고 그 친구는 관행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기 비료도 주고 뭐 하니까 너는 뭐 이렇게 물 줬니 그러니까 자기도 물 안 줬대. 보통 한 4배에서 5배 나오는데 2.2배 나왔으니까 뭐 겨우 그냥 그 본전한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랙터로 기름 써야 되지, 인건비 써야지, 수확해서 따듬어야지 이게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수확해서 대 잘라내고 뿌리 다듬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가요 이게. 그 인건비 생각하면은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마늘 한 200파운드 가까이 이제 심으면서 그때 한 4배 정도 수확할 때 4배 수확할 때 보니까 내 인건비가 시간당 7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유기농으로 하면은 제초제를 못 쓰니까 잡초를 또 한번 잡아줘야 되죠. 한 2번은 잡아줘야 돼요. 잡초 잡아줘야지 따듬어야지 하니까 내 인건비가 7불 나오는데 야 이거 참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그래서 유기농을 사람들이 참 못하는 거구나. 그냥 제초제 쫙 뿌려서 다 죽이고 마늘만 딱 심은 다음에 기계로 수확해서 뭐 따듬고 이렇게 해서 그냥 파는 거야. 그래서 유기농 농산물을 사주는 것은 저희 같은 유기농 농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주머니가 좀 자꾸 생각이 되죠. 너무 가벼워지는데 큰일 났네. 아니 그럼 그 유기농하고 그 장거하고 그 살찌게 그걸 좀 인포메이션을 주면 골라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기농 말로만 뭐 그래 이거 유기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유기농은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마크가 있어요. 아 그래? 예. 아니 그래서 코로가 다른데요. 파는 코로가 다르잖아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걸 네. 큰 무대기를 사왔는데 그게 유기농이라고 게 친구 통해서 그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막 구매하는 있어도 사람들한테 유기농- 정보를 줘야지. 유기농은 알지. 그 인증 마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는 원하시면 제가 특박교실에서 로고 한 서너 개 있거든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ESD 뭐 있고 그 다음에 온타리오 올게닉 뭐 프라닥인가 있고 몇 가지 있어요. 캐나다도 올게닉 있고 미국 올게닉 있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인증 로고가 있어요. 그건 인증 받으려면은 1년에 한두 번씩 현장에 연구원이 나와서 토양 샘플링 해가지고 케미칼 에너지 테스트하고요. 유기농 인증 받으려면은 그 수확 그러니까 파종부터 시작해서 수확하는 데까지뿐 아니라 유통하는 데까지 유기농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우리 평화식품에 유기농 콩나물 나오고 유기농 두부 나와요. 그거는 그 두부를 만드는 과정까지도 거기에 케미칼 안 넣고요. 프리저브 하는 거 그런 거 케미칼 안 넣고 그대로 해가지고 유기농으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검사에 테스트를 해야 유기농으로 인증 로고를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 로고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고요. 로고는 구글링 하시면 금방 나와요. 구글에 찾아보시고요. 그 제목에 상품 제목에 올게닉 또는 올게니칼리 이런 거는 그건 믿지 마세요. 그건 믿지 말고 로고가 있어요. 유기농 인증 로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농장의 제품에 붙어 있습니까? 그 제품에 붙어 있죠. 그러면 찾기가 근데 로고를 모르시면 이제 이게 그건지 잘 몰라요. 그 로고가 어떤 건지를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려면은 그 구글링 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제. 그죠? 그거 가짜 모양인데 난 그거 가져온 거 보니까 그런 마크가 하나도 없던데. 올게닉 매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말로는 그게 유기농이라고 해도 자기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캐나다 유기농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그 유기농 어소시에이션의 그 자료에 따르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재배 민족도 늘어나고 재배 농가도 늘어나고 소매도 늘어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점점 유기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그 데이터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느낌은 잘 없어도
그 데이터로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이걸 하는 게 아니구나. 옛날엔 유기농으로 요만큼 샀다면 내년엔 조금 더 늘리고 이렇게 하시고 그 대신 내가 골프 하면 안 치지 뭐. 그리고 저도 계란 구매할 때 코스코 가면 유기농 계란 있고 일반 계란 있고 있는데 한 3배 비싸잖아요. 일반 계란에 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안 샀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그래 유기농 계란 한 줄, 프리런 한 줄, 일반 계란 한 줄 조금 늘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계란 샀는데 예. 식음료는 GMO 들어간 식음료 써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식용유는 GMO GMO. 뭐예요? 오케이. GMO는 하여간 유기농 인증 못 받습니다. 샀는데 아 GMO 들어갑니다. 계란을 샀는데 기름은 GMO. 갖다 주면 버렸고. 들어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1.5도가 오르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작년에 1.5도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엄청 많은 산불이 일어났었고, 그 전에 이제 2021년도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텍사스가 엄청 더운 데잖아요. 겨울에도 최저 기온이 영하로 잘 안 내려가고 영상 뭐 5도, 10도 그 사이로 하는 데인데 스노스톰이 엄청 와가지고 그게 거의 뭐 2주, 3주 정전이 됐었잖아요. 블랙아웃 됐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게 이제 수시로 생기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기후가 여기저기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은 제스퍼, 제가 이제 제스퍼에 우리 한국에서 장인어른 오셔가지고 모시고 제스퍼를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산불이 나가지고 제스퍼 홀라당 타가지고 제 뒤에 간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뒤에 간 사람들은 가서 아름다운 이 숲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시커먼 이런 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보험이 큰 문제예요. 나하고 관계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동네 산불 안 났는데 뭐 우리 동네 스톰 안 와도 뭐 나는 버틸 수 있어. 문제 없어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보험이 문제예요. 올해 캐나다에서 보험 손실액이 최대로 85억 달러가 늘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85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 전에 기록이 2016년도에 60억 달러. 2016년도 또 기후가 굉장히 날씨가 이상 기후로 높았었거든요. 평균 기온이. 근데 그때보다 더 높았어요. 평균은 7억 달러예요. 보험회사가 이제 지급하는 돈들이 7억 달러였던 게 평균 60억 달러로 늘고 85억 달러로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료가 막 올라가겠죠. 보험료 올라가면 이제 누가 먼저 타격을 받을까요? 내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보험료, 집보험, 하우스 인슈런스가 올라가면은 토론토 같은 데는 이제 큰 피해가 없었으니까 괜찮은데 미국 텍사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런 그 기상재해가 막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일어나니까 보험회사, 대형 보험회사 4개가 아예 철수를 해버렸어요. 텍사스 쪽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보험회사도 보험료가 3배 올렸어요. 그게 2024년도에. 보험 프리미엄이 3배 오르면은 가난한 사람 보험 못 들죠? 보험 못 들면 어떻게 돼요? 저희 못 받지. 모기지 못 받죠. 그럼 다행히 집 불 안 나면 살기는 사는데 몰기지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기지 못 받으면 집 내놔야죠. 그게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이다. 지금 우리 토론토는 안전한 것 같지만 토론토로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 여기에 불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들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여기저기서 손실을 막 입게 되면은 그 손실 때문에 프리미엄이 인상되면 점점 우리도 힘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데이터냐면요. 그 희미해서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다보스 포럼 아세요? 예, 들어보셨죠? 다보스 포럼은 그 스위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그 부자들하고 세계 정치인들하고 유력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해마다 개최를 하는 거예요. 다보스 포럼의 이제 데이터인데 여기서는 해마다 얘네들 이 사람들은 세계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이니까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 또는 인류 전체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서로 설문도 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한 걸 바탕으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닥칠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은 가짜 뉴스.
가짜뉴스가 우리 인류 국가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게 1등이에요. 앞으로 2년 안에 일어날 것. 두 번째는 extreme weather event. 극심한 기후 변화, 기후로 인한 극심한 날씨로 인한 기상재해. 예. 이게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그 나머지는 뭐 이것저것 소셜 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뭐 양극단으로 볼지 이런 거 이제 오늘 논외니까. 그다음 10년 동안에 앞으로 어떤 위험이 가장 크겠느냐 했을 때 1번이 뭐냐면 익스트림 웨더 이벤트. 이게 1등으로 꼽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코시스템이 생태계가 위험에 처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바이오다이버시티 로스. 생태계의 다양성이 줄어든다. 네 번째, 내추럴 리소스 쇼티지. 자원이 줄어든다. 이 전부 지금 우리 단체가 하는 생태 기후 문제예요.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위험하고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느끼나요? 우리는 이렇게 안 느끼죠. 우리는 당장 다음 달 몰기지 걱정해야 되고, 그죠? 우리 애들 걱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지만, 이 세상을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는 어떠냐? 아까 그거는 작년 1월달 데이터고요. 이건 올해 1월달 데이터입니다. 올해 1월달 다보스 포럼에서는 1등으로 역시 그 가짜뉴스가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다. 가짜뉴스는 갈수록 더 치밀해지잖아요. AI를 통해서 광고 같은 것도 가짜 광고를 만들어내고, 갑자기 어느 날 일론 머스크가 돈 이렇게 투자하면 얼마로 돌려줍니다는 광고가 막 나와요. 그래도 옆에서 이제 우리 그 마크 카니가 딱 서 있고 딱 가짜예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작년처럼 기후 문제, 날씨가 아주 극단적으로 위험해진다. 그다음 롱텀 10년으로 보면 똑같아요, 작년이랑. 참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죠? 우리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0 아까 보니 2년치였고요. 좀 전에 다시 보이면 이건 이제 2년치였고요. 그럼 올해 위험은 어떤 거였냐를 얘기를 하면은 올해는 그 국가 간의 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아직도 그대로 있죠. 러시아 저기 가자 지구 아직도 그대로 있죠. 또 여기저기 뭐 리스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국제적인 분쟁이. 그런 게 이제 가장 당면한 큰 문제. 두 번째가 역시 날씨 문제, 기상재해가 큰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닮은 듯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듯 하기도 한데요. 지구 온난화, 글로벌 보일링, 그 다음에 환경 오염, 그 다음에 생태 다양성 파괴. 이게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연결된 게 같은 거 아닐까요?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연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원인이 다른 데 있습니다. 원인이.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은 우리는 그 저기 쓰레기 분류를 너무 잘하는데 캐나다는 개판이야. 이래갖고 환경에 뭐 도움이 되겠어? 이 나라가 환경에 뭐 앞선다고 그러더니 순응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일면은 맞는 말씀이지만 일면은 전혀 우리 글로벌 보일링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환경오염 이거가 이 쓰레기가 많은 게 지구 기온을 높이는 데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분리수거 잘한다고 해서 내가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지 않겠구나, 나 이만큼 기여를 했어 하는 거는 조금 미스인포메이션, 가짜 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삼아요. 나 분리수거 했어 오늘도. 막 쓰레기통 뒤져서 플라스틱 따로 뭐 분리했어. 이거 해야죠.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랑은 조금 그 결이 다른 거고요. 생태 다양성 파괴. 이것도 내가 분리수거하면 생태 다양성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돼요.
분명히 그죠? 이 쓰레기가 이렇게 바닷가에 막 떠돌아다니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면에서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호주 산불이나 제스퍼 산불처럼 대단히 지역에 산불이 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멸종되는 생물체들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일들은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쉬시죠. 1시간 돼서 가셨는데. 1시간 넘었습니까? 조금 쉬시고 목도 좀 숙이시고 그러고 하시죠. 예, 뭐 저는 괜찮은데 뭐 쉬실 분은 아니 쉬시고. 선생님 힘드시죠.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물 들어올 때 늦게 와야 돼요. 안 좋을 때 열심히 하고요. 전원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쉬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좋으시네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졸 수 있는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전원분 계시는지 볼 거예요. 자,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고요. 메탄, 질소, 산화물. 이 그래프는 1958년도쯤부터 시작해서 매일 이산화탄소 농도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측정한 기록을 그래프로 쭉 만든 거예요. 어디서 했냐? 하와이 가보신 분 마우나로아 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섬에 한 대기과학자가 그 섬에 데려갔어요. 마우나로아가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이 오늘 마우나로아로 출발했어요. 부럽더만. 오늘 아까 3시 비행기 타고 갔어요. 사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주말 내내 이제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주말 내내 오타와에서 우리 집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같이 놀아줘야 되니까 틈틈이 준비하고 하는데 하여간 각설하고. 그래서 그 마우나로아 섬에서 한 과학자가 이산화탄소를 정말 끈질기게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쭉쭉쭉 기록을 해서 해나가다가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 아드님이 대를 이어서 2000 몇 년도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대 1990년대인지 이때쯤 대를 이어서 다시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유일하게 한 지역에서 그때 똑같이 하던 방법 그대로, 그러니까 공기가 막 있는 걸 아침에 시험관 같은 데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딱 밀봉해가지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뭘로 측정해가지고 320 ppm, 파트 퍼 밀리언이죠. 100만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 이산화탄소가 몇 개가 있느냐? 320개, 400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되느냐? 올라갈 때는 주로 언제냐면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그 나무나 풀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더 많은 거는 농업 시스템. 농사 지으면 겨울에는 아무것도 땅이 빈 땅이에요. 근데 봄 되면 거기에 이제 작물을 심고 얘들이 막 씨앗이 자라면서 거기서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막 흡수하죠. 그래서 한 5월 달 정도 되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싹 줄어들었다가 이제 9월 달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 막 꺾여졌어요 지금. 어제 제가 한번 그래프를 또 봤거든요. 어제 그래프 보니까 424 ppm으로 또 꺾여서 올라가. 그래서 올 겨울 되면은 아마 430 ppm을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온실기체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이산화탄소, 그다음 메탄, 그다음에 질소, 산화물, 이 세 가지가 좀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1990년대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조금 줄어들다가 그 이후에 또 가파르게 올라요. 2010년 이후에. 그다음에 메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못 찾았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지. 이 부분은 이제 산업이 더 발달하면서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떼니까 설명이 되는데, 메탄도 뭐 산업 쪽에서도 나오지만 산업 쪽에서 나오는 것보다 저는 시베리아 쪽에서 그 메탄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가스가 시베리아가 녹으면서 막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아직 리포트를 많이 못 내고 있고, 뭐 질소 산화물은 이런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기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요 밑에 그래프는 매년 몇 프로가 몇 ppm이 올랐느냐, 뭐 1년에
2ppm 오를 때 있고 뭐 이럴 때는 0.몇 ppm 오르고 이럴 때는 2.5 ppm 오르고 이런 거니까 그냥 오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아프게 이게 하지 마시고. 자, 조금 더 이제 컬러가 싹 들어가니까 보기는 이쁘죠. 이 파란색이 그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양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발생해서 이게 누적되잖아요. 이산화탄소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길게는 만 년도 가고요, 짧게는 몇백 년도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앞으로 몇백 년은 그대로 있어요. 산업혁명 때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점점 늘어나기만 하죠. 예를 들어 우리 욕조에 물을 틀었어요. 그러면 물이 쫙 올라가죠. 근데 물을 딱 잠궜어요. 그 받아진 물이 밑에가 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산화탄소 쭉 쌓여서 올라가다가 이제 이제 배출하지 맙시다 하고 딱 멈췄어. 그럼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데는 이제 몇백 년에서 만 년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 노란 부분이 이제 그 토지를 변경할 때 우리가 숲을 개간해서 토지로 만들고 이런 거에서 토지를 변경하는 데서 나온 아마존을 막 불태워 숲을 불태워서 농지로 만들고 하거든요. 소 키우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요거는 메탄 산업에서도 또 나오고 또 뭐 땅에서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게 얼마인지는 지금 학자들이 그 통계를 못 내고 있어요. 너무나 광범위한 시베리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통계를 내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질소 산화물이 파란색이고 그 외에 그 이쪽은 불소 산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쌓이고 있어요. 뒤에 지금 이렇게 증가를 보이는 거는 예, 증가하는 그 연료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예. 큰 변화가 없잖아요. 21, 20, 18, 18, 13, 12, 10, 11 이러니까 예.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예. 밑에 파란색이 지금 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파스트 퓨얼, 그러니까 석탄, 석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원자력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원자력은 없어서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자력은 쓰레기처럼 문제가 문제예요. 화장실이 없는 집이에요. 네, 화장실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집은 멋진데 그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사다 보니까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예. 근데 이때 10%하고 이때 11%, 이때 18%, 18%면 전체 양에서 보면은 늘어난 거예요, 그죠? 18%. 이때가 늘어났으니까요. 네. 64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늘어났지만 이 전체가 늘어났잖아요. 이게 요만큼에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늘어났잖아. 이 중에서 18%라는 얘기죠. 전체 100에서 18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런가? 이게 두 마리는 가만있어 봐요. 이건 줄였잖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줄였잖아. 65에서 64 줄였잖아요. 전체에서 예.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전체에서 59기가톤이에요. 전체가 59기가톤인데 오늘 이제 차 몰고 오셨죠? 차 몰고 오셨는데 저도 차 몰고 왔어요. 근데 집에 얼마나 먼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kg의 휘발유를 태우고 왔어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1kg은 1리터가 아니에요. 아마 1.5리터 정도 될 거예요. 휘발유는 가볍잖아요. 그래서 물보다 가볍잖아요. 그래서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휘발유 한 1.5kg 정도, 1.5리터 정도 되면은 페트병 하나죠. 그 1kg 정도 될 거예요. 1kg의 휘발유로 내가 운전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할까요? 몇 킬로그램을 배출할까요? 그렇게 전문지. 아니 그냥 이건 답을 몰라도 돼요. 그냥 상상을 해보자 이거예요. 1kg를 뗐으니까 1kg보다 적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3kg가 나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산화탄소라는 게. 석탄 더해요. 내가 1kg을 휘발유를 뗐으면 3kg 정도의 휘발유가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그 1kg를 생산하는 것부터 해서 따져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냥 1kg를 태웠다고 3kg가 나오겠어요? 처음에 생산되는 것부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네, 부분이니까. 공장에서 채취할 때부터. 예.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자, 이런 자료는 어디서 나왔냐면 IPCC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IPCC 들어보셨나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건데 이게 전 세계 기후 기상 관련 과학자들의 총집합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후학자들이 날씨 연구하는 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여가지고 한 단체를 만드는데 1990년대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IPCC 보고서를 한 6년, 7년마다 한 번씩 내는데요. 처음에 보고서를 낼 때는 야, 이거 날씨가 이상해.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올라가는데 아까 우리 그래프 봤잖아요. 그죠? 그래프 보면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사람이 그랬을까? 아니면 태양이 좀 더 많이 뜨거워졌을까? 이게 자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maybe or maybe not. 조금 다운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한 6, 7년 뒤에 이제 2차 보고서를 1995년도에 냅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영향이 뚜렷이 감지가 된다.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영향이 있다. 태양의 활동뿐 아니라 분명히 인간이 영향을 끼친다. 과학자들이 참 좋은 게 자기가 100% 슈라는 걸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내가 연구한 결과는 이런데 틀릴 수도 있다. 항상 오픈하잖아요. 결론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1년에 3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3차 보고서는 지난 50년간의 데이터를 쭉 연구를 해본 결과 인간의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 66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낮게 보는 과학자들은 아마 66%가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높게 보는 학자들은 90%는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이런 걸 투표로 해서 가운데 선 뽑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과학자들은 누구라도 틀릴 수 있고 누구라도 맞을 수 있으니까 과학자들은 그냥 오픈해 놓는다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리포트가 아닌 다음에야 서로 그것도 make sense 하네 하면서 66% 오케이. 또 많이 보는 사람은 90% 오케이. 그래서 그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하고 계산을 했고요. 4차 보고서가 2007년도에 나왔는데요. 한 요 무렵에 나왔겠죠. 2007년도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90% 이상이다. 이제 이게 거의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니까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어요. IPCC에. 이 보고서를 토대로.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 5차 보고서가 2014년에 나왔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extremely high, likely. 95% 가능성으로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 메탄 배출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했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1년이에요. 2021년 보고서는 이제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학술지를 만들어서 종합해가지고 한 건데 여기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더 이상 이제 아니라고 말하지 마. 더 이상 이건 안 돼. 모든 걸 다 연구를 해봤어. 아닐 가능성 예를 들어 태양이 더 활발하게 활동해. 그것도 이제 연구를 해봤어. 그래 맞긴 맞아. 태양이 요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태양은 10년 주기로 조금 더 활동을 10년 주기로 활발하게 했다가 조금 적게 했다가 했는데 태양이 적게 할 때도 올라가네. 높게 할 때도 더 올라가네. 작년에가 이제 태양 활동이 좀 더 활발한 때였어요. 10년 주기에. 그러니까 작년이 굉장히 더웠던 거예요. 지구 온난화 그래프에다가 태양의 활동이 합쳐지니까 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그런데도 아주 극소수의 학자들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기상과학자가 아니고요. 전자공학 박사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자기의 신념 하에서 얘기하는 학자들인데 그 기상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신 그래프를 조금 더 보면요. 옛날에는 그래프가 이제 몇 가지가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1850년대부터 1900년대, 1950년대 때까지는 그래프가 좀 달라. 이게 연구소마다 좀 그래프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데이터가 부정확했어요. 연구소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A라는 나사에서 관측소를 전 세계 막 50개국에 막 이렇게 해놓고 하진 않거든요. 또 한국만 해도 관측소가 그때는 뭐 한 10개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5개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몇 개 있을까요? 한국에 수백 개가 관측소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연구소들의 데이터가 일치해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인 오류는 거의 없어졌다. 이런 걸 토대로 2015년도에 IPCC 과학자들이 낸 보고서를 토대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전 세계 정부 관계기관 정부기관들이 모여서 COP21이라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정부 유엔 기구예요. 유엔에서 개최하는 환경기구예요. 거기서 전 세계 정부기관들이 모여서 야 이거 지구 기온을 위험하다. 1.5도 내로 가능하면 맞추고 맥시멈 2.0도까지는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자고 전 세계 각국이 다 200개국 가까이 180몇 개국이 모여서 사인을 다 했어요. 한국도 사인했어요. 캐나다, 미국 다 사인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1차 집권하자마자 탈퇴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탈출한 거예요. 탈퇴한 거예요. 파리 기후협정 그거예요. 네. 그러다가 바이든 들어오면서 다시 들어가고 지금 트럼프 들어오면서 또 탈퇴하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는 1.5도 넘었잖아요, 작년에. 올해는 이제 1.5도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2030년 안에는 평균 1.5도는 분명히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결의한 것은 2050년까지 2.0도 이내로 막자. 무조건 막자. 근데 자, 2050년도에 여기 살아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2050년 몇 살일까요? 여기 계시네. 살 수 있죠, 그죠? 예. 박수. 다 살 수 있어요. 예. 다 사셔야죠. 2050년 보고 가셔야죠. 예.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래서 2.0도 이내로 우리가 딱 잡아내는 걸 보고 가야죠. 자, 2.0도 이내로 막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 그래프도 있는데 설명을 할게. 2023년도가 이 그래프고요. 이것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는 아까 본 거니까 지나갈게요. 자, 1.5도가 오르는데 지구가 고르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많이 오르고 어떤 지역은 조금 오르고 제일 조금 오르는 데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쪽에 이 색깔인 데가 조금 오른 데고 여기서는 오히려 4도가 떨어진 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0.2도 내려간 데고 0.2도 올라간 데니까 흰색 정도면 거의 평균이라고 봐야 되겠죠. 빨간색이 2.0도 올라간 데고요. 이 까만색 가면 4도가 올라간 데예요. 그래서 여기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남극 쪽은 그래도 비교적 하얀 게 많죠. 이런 데가 조금 더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남극 추워지고 있어. 기후위기 어디 있어. 가짜야. 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이터만 딱 골라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북극이 빨갛죠. 북극이 2도, 3도 올랐어요. 근데 어떤 데는 이 색깔도 있죠. 그죠? 이렇게 북극이 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북극이 뭘로 덮여 있었죠? 얼음. 네, 빙하로 덮여 있었어요. 근데 빙하가 요즘 엄청 녹아서 우리 한국에서도 북극 항로를 개척하자. 그리고 부산으로 해수부 옮기고 막 난리치잖아요. 난리법석치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북극 항로에 첨단 항구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막 난리치고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이 되면서 북극 항로를 여는데 그 이유는 여기를 덮고 있던 해빙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빙이 없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온도가 오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해빙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흰색은 햇빛을 튕겨내죠. 거의 90% 튕겨내요. 그러면 해가 들어가도 여기 온도는 별로 안 올라가요. 근데 얼음이 녹으니까 남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푸른색, 금푸른색, 까만색에 가까운 색. 그러면 햇빛을 쫙쫙 흡수하죠. 그러면 바닷물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가죠. 그러면 대기의 온도는 더 빨리 올라가죠.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북극곰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쪽이 더 빨리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남극은 그러면 왜 안 그러냐? 남극은 대륙 위에 얼음이 두껍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좀 예를 들어 뭐 한 2km 덮여 있던 게 얼음이 녹아서 뭐 1.8km로 줄었어. 1,800m로. 그래도 똑같이 햇빛을 반사해요. 그죠? 또 좀 줄었어. 그래서 이게 육지가 드러나서 이 육지가 2km 덮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버틸 거예요. 다 남극으로 가야 되니까. 2km 덮이면 이제 비로소 햇빛을 막 흡수하면서 밑에도 여기처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이제 시베리아 쪽은 여름에 30도까지 올라가요. 시베리아가 30도라는 게 말이 돼요. 30도가 되면 이제 땅 속에 있는 메탄이 얼어있던 게 올라와서 이제 지구 기온을 더 가열시키는 거고. 자, 또 퀴즈 한번 내야죠. 자, 다음 이제 지구가 여기 있고요. 이게 대류층이 있고, 승층권이 있고, 중층이 있고, 열층이 있고, 외기층이 있어요. 여기서 온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가장 낮은 층은 어딜까요? 1번 지표권 여기 대기층. 그 다음에 고도 8km 정도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고도가 8km, 12km, 30km, 40km 올라간다고 보시고 어디가 가장 추울까요? 예, 과학 문제라 어렵죠, 그죠? 아, 역시 과학은 어려워. 근데 얼마나 좋아요. 답을 알려주잖아요. 답은 다음 페이지. 예? 영어상으로 떠모를 찍어볼까? 찍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영어. 예, 맞습니다. 맛있게 닦아주시고 10분만 더.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나? 좀 쉬죠. 저희가 지금 8시 20분, 10분 쉬면 끝나는데요. 마지막 쉬시죠. 예, 마저 끝내고, 마저 끝내고 이제 질의응답도 받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구 온도가 이게 지표면의 온도입니다. 이렇게 선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세 개가 뭐냐면 파란색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150 ppm일 때, 까만색은 300 ppm일 때, 빨간색은 600 ppm일 때 온도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여기는 13도, 여기는 15도, 16도, 여기는 18도, 겨우 한 2, 3도씩 차이가 나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150, 300, 600일 때.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라고 적어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당연히 425.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기억이 들었어요. 네, 420 ppm 정도 돼요. 300 ppm이 언제냐면 그거 하기 전 산업화 때 1850년에서 2000년 대기 고무렵이 300 ppm, 270에서 300 그 사이였어요. 그때가 이제 까만색 요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가정 하에 이게 고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지표면에서 고도가 쭉 올라가면 온도가 점점 떨어져요. 여기는 10도가 떨어져요. 10km가 올라가면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은 여기가 영하 50도죠. 10km 올라가면 어디쯤 될까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조금 더 높죠. 에베레스트가 8,800인가요? 400인가요? 네, 8,000m 정도 되니까 8km 정도 올라가면은 한 40, 50도, 60도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다가 성층권 가면은 올라가요, 반대로. 그러다가 열권 가면 더 올라가요. 재밌죠, 그죠? 그래서 이 대륙권 이 자체가 이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불. 온실기체가 이불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 뭐 이런 것들이 이불이에요. 우리가 방바닥에 이제 온도를 깔아놓고 이불 얇은 것들 보면은 위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죠? 근데 두꺼운 것들 보면 온도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 대륙권에서는 온도가 점점 내려가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이 아래 위가 서로 공기가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고 햇빛에서 내려오는 그 열기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점점 뜨거워져요. 이런 게 이제 조금 들어놓으시면은 나중에 또 기후 과학이 가짜다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야,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슬쩍 한번 또 얘기해 보면 그런 데이터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지난 5억 년 동안 지구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여기까지 쭉 보면 이제 단위가 좀 달라요. 5억 년, 4억 년, 3억 년, 2억 년, 1억 년 전.
이 5억 년 전에는 생명체라는 게 단세포하고 뭐 다세포가 거의 없었어요. 뭐 단세포나 뭐 박테리아 이런 종류였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화석 자료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5억 년 전부터 이제 화석 자료가 나와서 그런 걸 토대로 우리가 과학자들이 제가 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안 합니다.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기온이 급변하죠, 그죠? 이럴 때 대멸종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 종이 사라지기도 하고 생명 전체가 거의 95% 사라지기도 하고요. 기온이 급변할 때 그런 것들을 화석 자료로 우리가 다 입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0,000년 전부터 12,000년 전부터 기온이 거의 왔다 갔다 거의 하죠, 그죠? 이때 우리가 인류가 문명을 꽃피운 시기예요. 기온이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때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농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날씨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야 내가 벼를 이만큼 뿌리면은 올 가을에 이만큼 수확을 하겠구나. 내가 벼를 이만큼 뿌리는데 수확한 것보다 적게 나오네? 그럼 누가 농사 지어요? 안 짓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온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12,000년 정도부터 기온이 일정하게 됐고, 이제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영리하잖아요. 한 1-2,000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조금 괜찮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꽃피우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문명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은 이 온도 내에서만 가능한 문명이었던 거예요. 2단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농업이 망가지잖아요. 제일 먼저. 그래서 농업이 망가지면 우리 문명이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제6의 대멸종을 불러온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거의 대멸종 사태, 옛날 고생대 때 이게 3번의 멸종 사태가 있고 4억 4천만 년 때 86%, 그 다음 75%, 96%가 멸종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80%가 멸종했고요. 이때 이제 백악기 말에 6,600만 년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멕시코 그 유카탄 반도 그 앞에 운석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떨어져 가지고 76%가 멸종했는데 그때 공룡이 다 죽었을까요? 남았을까요? 예, 남아 있는 공룡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아유,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죠. 예, 역시 안경 낀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다. 새 종류가 예, 새 종류가 공룡의 후손들이에요. 공룡의 한 종류가 새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이제 좀 더 그 생체와 골격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옛날 화석에서 나오는 공룡 화석에 비슷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가 이 공룡에서 살아남은 애들이구나. 네. 자, 지금 이제 인류새까지 왔어요, 신생대. 이제 70%가 멸종할 걸로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96% 이상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가장 최악의 멸종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대로 가면. 간빙기 참사인가 설명해 드리겠죠. 빙하기 간빙기가 쭉 있는데요. 이게 기준 온도, 아까 지구 평균 15도라고 했을 때 100만 년 전부터 20만 년, 2만 년 전까지 끊었을 때 이게 올라갈 때는 간빙기, 내려갈 때는 영하 4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빙하기로 들어가요. 오르락 내리락 거의 10년 단위로 쭉 됐고요. 요 내용들은 뭘로 하냐면 남극에 가면 빙하가 아까 3km 이렇게 된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빙하를 이만한 코어로 쫙 3km를 뚫어요. 그러면 얼음 기둥이 3km짜리가 나와요. 중간중간 잘라가지고 계속 보관을 쭉쭉쭉 하죠. 그래서 이걸 세계 각국 연구소로 밀봉해서 보내서 그 얼음 속에는 기포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갇힌 기포.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얼마 있는지 알 수 있죠. 또 그 얼음은 그때 내린 눈이 얼은 거잖아요. 그러면 눈 속에 있던 수증기의 물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먼지가 얼마나 있었느냐, 화산재가 얼마가 있었느냐. 거기에 또 전기를 갖다 대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전류가 저항이 얼마네? 이걸 재가지고 여기에 이물질이 얼마 있느냐 이런 걸 다 알아내요. 과학자들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 머리가 좋은지. 그러니까 참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 120만 년 전부터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드러난 거는 80만 년 전부터가 이제 연구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 이전은
작년 여름에 뚫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난 게 120만 년 전 거가 작년에 나왔고 작년 말에 그래서 그거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80만 년에서 이제 또 40만 년 더 늘어날 수 있죠. 기후 데이터가. 2만 년 전부터 쭉 보면 여기 쭉 이렇게 이제 간빙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은 2020년에는 일로 올라왔어요. 여기 쭉 보시면 지난 100만 년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예요, 그죠? 네. 그리고 정말 짧은 순간에 눈 깜짝할 순간에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이런 온도에서 이렇게 뭐 뾰족뾰족해 보이지만 이걸 쭉 늘려서 보면 사실은 뭐 저기 1000년에 1도 오르고 이런 정도였어요. 지금 우리는 100년에 1도 또 120년에 1.5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르게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도가 이제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은 극한 기온 발생하는 게 4.8배, 1.1도 올라가면 4.8배, 1.5도 오르면 8.6배, 2도 오르면 13.9배, 4도 오르면 거의 40배의 극한 기온이 나타납니다. 뭐 이미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랑 비교해서 우리 나이 때는 다 알지만 우리 손주들 이게 다 있었을 테고 자녀들 있을 텐데 걔들은 지금 이 날씨가 그냥 일상의 날씨예요. 뉴 노멀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그런 좋았던 환경들은 영화에서나 보는 환경이 되는 거죠. 참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그게 이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이런 삶을 꿈꾸고 있어요, 그죠? 다 손주들하고 화목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는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해요. 약한 존재라고 할 때는 사람뿐 아니라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 벌레들이 지금 해마다 급감하고 있어요. 저희 농장을 하고 있지만 농장에도 불 켜놔도 벌레들이 별로 안 모여들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벌레들이. 옛날에 여름에 알콩킹 간다고 운전하고 가시면 유리창에 막 엄청,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밤에 가도 별로 없어요. 농업과 어업이 타격을 받고요. 세계 인구 뭐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서 살 땅이 없어지는 그런 조그만 섬나라들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 사람들로 보면 정말 큰 문제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정말 마이너한 문제예요. 그분들 미안하지만 다른 데 옮겨 드릴 수는 있잖아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앞으로는.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런 기후 난민들이 폭증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의 난민들이 막 발생할 겁니다. 여기저기서. 기후 난민은 이미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시리아 난민이 기후 난민이에요. 그건 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난민이 이제 기온이 4도가 오르면은 올해 금색이 말은 4도, 3도, 4도 오를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난민이 10억 명이 늘어날 거예요. 생길 거예요. 그럼 캐나다에서도 이제 선거를 하겠죠. 그래서 마크 카니는 우리 세금 조금 아껴 써가지고 난민 10만 명 받았는데 100만 명 정도 받읍시다. 10억 명이나 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럼 여기에 투표를 하겠어요? 아니면 보수당에서 무슨 소리 우리 난민 안 돼. 우리도 지금 힘들잖아. 경제 미국이 저러고 있고 힘들잖아. 그러면 우리 투표는 어디다 할까요?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더 어려울 거예요. 이 어려운 선택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양극화가 심화되면은 난민 보호하는 문제, 치안이 불안해지고 정치가 불안해지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타격받고 시장 교란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거는 이런 생태계 문제 이런 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양극화 문제로 인해서 극좌, 극우 이런 세력들이 점점 힘을 얻을 거예요. 극우는 나치처럼 또는 이번에 누구죠? 컬크. 네, 컬크 같은 친구. 컬크를 우익이잖아요. 우익인데 여기에 또 오른쪽에 계시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컬크를 죽인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상상할 때. 근데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보니까 몰몬교였어요. 그 친구, 총쏜 친구나 그 주변인데 몰몬교도였는데 더 극우였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들 볼 때는 너무 나약한 거야. 너 같은 놈 죽여야 돼. 그래서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극좌라고 해서 또 뭐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극좌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스탈린이 극좌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이제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흑백 논리로 아주 명쾌, 적과 나를 아주 분명하게 갈라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악인과 죄인을 가르고 아주 클리어하게 갈라요. 근데 현대는 우리가 그걸 가리기가 어렵다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보다는 나쁜 놈, 착한 놈, 나는 좋은 쪽, 너는 나쁜 쪽, 이렇게 딱 가르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쪽은 보호하고 나쁜 놈 쪽은 제거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악마화시키고 대화를 단절하고 이게 기후 문제로 연결이 된다고 이게. 찰리 컬커도 그랬죠. 찰리 컬커가 이렇게 총 맞은 직후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면 한 놈이 좋아가지고 기뻐 날 때요. 이런 놈이 이제 그 같이 이제 죽이려고 공모한 놈들인 거죠. 그런 놈들이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짐작하고 아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극좌든 극우든 한쪽으로 지나치게 가서 이게 흑백 논리로 다 나누고 너와 나를 그냥 딱 분류를 하고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국가 간에도 저 나라는 나쁜 나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위주로 지금 미국 트럼프가 하는 게 우리나라 위주잖아요. 전부 우리나라 위주. 그게 이제 극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정치인이 어느 정도 자기 나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정치인이 제너러스하게 다 퍼주는 거는 사실은 어렵죠. 그렇다고 하도 어느 정도 선으로 좀 서로 상식선에서 이렇게 오고 가야 되는데 그 상식을 넘어가는 게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기후 활동, 기후 위기에 연대해서 함께 활동하는 일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탄소를 감축하고 탄소를 포집하고 또 우리가 포용력을 더 넓히고 더 공부해서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말고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강의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때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단체 카카오톡 그 단체방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개씩 카톡이 올라오는 정도니까요. 혹시 원하시는 분은 착각하셔가지고요.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좀 받을게요. 저가